내 남편의 차에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서 개인 윤활제 튜브를 발견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업용 초강력 접착제로 몰래 바꿔치기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 이웃들은 소방서에 긴급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복수 이야기를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안의 침묵은 아침 안개처럼 짙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되어버린 침묵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물려받은 결혼 선물인 벽시계는 멈추지 않고 비난하는 듯한 리듬으로 똑딱거렸습니다. 그 똑딱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제가 의심하기 시작한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짓말일지도 모르는 제 삶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였습니다. 제 남편 김준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업 파트너와의 저녁 식사 중 하나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쳐 보일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비밀을 짊어진 듯 시달려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죄책감의 지도로 이전에는 없었던 눈가와 입가에 깊이 새겨진 주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척하며 소파에 재킷을 던지고 탈출하고 싶은 올감이라도 되는 양 넥타이를 풀고는 샤워조차 하지 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익숙한 스프링이 그의 무게에 삐걱거렸고 몇 분 후 그의 조용한 코골이 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한때는 저에게 위안을 주던 소리였지만 이제는 조롱하는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보를 위한 자장가 말입니다. 저는 조용하고 우아하게 40년 된 아내의 숙련된 동작으로 일어나 그가 거실에 남긴 엉망진창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재킷, 지갑, 휴대폰, 그리고 낡은 노트북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고 새로운 이메일 하나가 불길한 징조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준호는 이메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줄이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너무 복잡해. 나는 전화하는 게 낫겠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메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그가 살고 있는 삶으로부터 온 디지털 유령이었습니다. 틀렸으면서도 필요한 병적인 호기심으로 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고 제 세상을 산산조각 낼 단어 몇 개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정말 멋졌어요. 아빠. 그 뒤에는 붉은 하트가 따라왔는데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고통으로 제 심장을 꿰뚫는 애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저를 때린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제가 너무 두려워서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을 비추는 잔인한 거울이었습니다. 아빠.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그토록 친밀하고 다정한 어조로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아래로 스크롤하여 더 많은 단서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대답 대신 더 많은 질문만을 던지는 이상한 이메일 주소. 무의미한 문자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오싹한 전율이 제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깊고 근원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제 삶의 문틈으로 찬 바람이 불어와 제가 결코 알지 못했던 비밀의 방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실을 흘끗 보았고 준호는 코를 골며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웠는데 이는 제 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우와 극명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제 심장은 도둑처럼 쿵쾅거렸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고 손이 너무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치웠고
이제는 기계적이고 로봇 같은 움직임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의 더러운 옷을 모아 세탁하려고 했습니다. 바지 주머니를 뒤졌을 때 접힌 종이 조각이 느껴졌는데 빠빠 타고 새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부산의 고급 스테이크 레스토랑 영수증이었고 그날 저녁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부산 그는 저에게 대구에서 파트너를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씁쓸한 작은 웃음이 제 입술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준호는 대구까지 운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부산은 반대로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실을 그는 저에게 자주 상기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구에 있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부산에서 누구와 저녁 식사를 한 걸까요? 영수증에는 두 사람의 식사. 제가 우리의 10주년 결혼 기념일에 그가 사주었던 비싼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 한 병.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와인. 그리고 등심과 파스타가 메인 요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가 저를 이런 곳에 데려간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제가 첫 빵집을 열었을 때인 10년 전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기억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그의 자랑스러운 미소. 그가 제 성공을 축하하며 잔을 드는 모습. 이제 그 기억은 거짓말. 기만의 스크랩북에 있는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조용한 결심으로 전날 밤에 영수증과 이메일을 사진 찍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한 여성의 직감. 40년 된 아내의 직감은 깊고 원초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제 손은 분노 때문만이 아니라 깊은 실존적인 두려움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했고 제 전체 삶이 장엄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고로 갔습니다. 준호의 낡은 SUV는 여전히 따뜻했고 공기는 가솔린 냄새와 그의 옷에서 나는 희미한 달콤한 향수 냄새로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고 차가운 두려움이 제 위를 조였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운전석의 모든 구석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없었고 약간의 잔돈과 빈 물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수석 보관함에 손을 넣었을 때 제 손가락이 플라스틱처럼 매끄러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냈고 제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개인 윤활제 튜브로 뚜껑에 마른 잔여물이 묻어 있었고 끈적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어두운 차고에 서서 그것이 더러운 비밀이라도 되는 양, 제 최악의 두려움의 유형적인 표현이라도 되는 양, 응시했습니다. 준호와 저는 몇 년 동안 친밀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피곤하다고 말했고 나이가 그의 욕망을 앗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윤활제 튜브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질문이 제 머릿속을 울려 퍼졌고 각 음절은 제 깨지기 쉬운 현실에 대한 망치질이었습니다. 저는 마비된 듯했지만 여전히 냉정을 유지했고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한 곳에 다시 놓았습니다. 저는 종이 타월로 손을 닦았고 피부가 붉어질 때까지 문질렀습니다. 마치 배신이 제 피부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길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찾았고 이번에는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찾았습니다. 뒷좌석 아래에서 저는 구겨진 냅킨 몇 개를 발견했는데 달콤한 꽃향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를 위한 향수도 아니었고 제 익숙한 부드러운 장미 향도 아니었습니다. 그 냄새는 낯설고 도전적이었으며 제 차고의 조용한 성역에서 울려 퍼지는 불성실의 크고 저속한 외침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사진 찍었습니다.
윤활제, 냅킨. 마치 이미지 속에 그 냄새를 포착할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차문을 닫고 집 안으로 돌아왔고 증거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는데 제가 들어 올렸던 밀가루 포대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았고 다시 준호의 휴대폰을 잡았을 때 제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그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거의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차갑고 건조한 업무 대화뿐이었습니다. 마치 사막 풍경 같았습니다. 그의 수신함은 그 이상한 이메일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낸 편지함과 임시 보관함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그가 자신의 기만의 모든 흔적을 지운 것처럼 말입니다. 거짓말의 대가. 저는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분노는 이제 제 가슴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돌멩이였고 새롭고 더 위험한 감정이 제 안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진실에 대한 갈망,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짓말을 폭로해야 할 필요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고 부드러운 빛이 창문 블라인드를 통해 스며들 때 저는 제 집에서 유령처럼 깨어 있었습니다. 윤활제 튜브, 레스토랑 영수증, 그리고 그 이메일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독한 의심의 소용돌이처럼 끊임없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손은 바빴지만 제 마음은 광란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저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2개, 토스트 약간, 그리고 준호가 좋아하는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내려왔는데 피곤해 보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여전히 졸려 보였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들고 한 모금 마신 후 반쯤 남은 채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고 그것은 그가 이전에 셀 수 없이 많이 사용했던 제 눈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연습된 대사였습니다. 분명히 늦게 집에 올 거야. 그는 이 일에 너무 능숙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쉬운 거짓말, 그 침착한 어조는 제 피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회의가 어디야, 누구랑 또 부산이야 라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제 분노는 조용한 불꽃이었고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해서 가요. 그는 일어나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는데 그것은 애정의 표시라기보다는 지나가는 생각 같았고 그는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부엌은 침묵에 잠겼고 저는 무서운 확신으로 자라나는 의심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저는 식탁을 치우고 접시를 하나씩 씻었습니다. 일의 리듬은 제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작은 닻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스스로 가설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명확한 진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몇 년 전 제가 빵집을 막 열었을 때 저를 많이 도와주었던 친구인 송 여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불륜 사건 전문인 훌륭한 사립 탐정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줄이 언제든 필요하면 민호 씨 번호를 줄 수 있어. 그는 매우 신중하고 믿을만해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에게 전화해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번호를 눌렀고 제 목소리는 떨렸으며 벨이 울릴 때마다 커져가는 불안감의 드럼소리 같았습니다. 송 여사님, 안녕하세요. 민호 씨와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요? 그가 필요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고 그녀의 대답 전에 많은 것을 말해주는 멈춤이었습니다. 줄이 무슨 일이야?
준호가 무슨 짓을 했니?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고 전화로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은 상처 입고 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말은 적지만 직감이 깊은 송 여사는 즉시 동의했고 1시간 후 저는 민호 씨로부터 정회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김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그는 썼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저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줄 만큼 충분했습니다. 김안의 바닷속에서 작은 구명줄이었습니다. 정회, 저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과 로스팅된 커피 향이 공기를 채우는 작은 곳이었는데 평소에는 저를 위로하던 냄새였지만 이제는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눈치채지 못할 구석진 자리를 선택했고 빛이 가득한 방 안의 그림자였습니다. 민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땅딸막한 중년 남성으로 단순한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철학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날 밤 제가 찍은 사진들이 담긴 USB를 건넸습니다. 이상한 이메일, 레스토랑 영수증, 윤활제 튜브, 그리고 몇 장의 냅킨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들은 재와 같은 맛이 났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으로 각 이미지를 살펴보았고 그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든 숨기는 전문적인 외모였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에 조심스럽게 메모했습니다. 김 사모님,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 씨를 따라다니기 시작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눈에 고인 눈물을 억지로 참으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무엇이든 알고 싶을 뿐입니다. 민호 씨는 이해심 있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깨달음의 섬광이 스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저는 카페를 나와 인파를 헤치고 걸었지만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신뢰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삶이 이제 제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믿음을 준회에게 두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가 가정적인 남자이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제 곁을 지켜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저의 바위, 저의 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남편을 따라다니기 위해 낯선 사람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삼키기 힘든 쓴 약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형편없는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았고 결코 오디션을 보지 못한 연극의 등장인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빵집에 앉아 있을 때 익숙한 효모와 밀가루 냄새는 늘 위안을 주는 존재였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배송 영수증을 검토하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호 씨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었고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준호의 사진이었는데 그가 자주 입는 옅은 하늘색 셔츠를 입고 한 여성과 팔짱을 끼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확대했고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여성은 제 며느리 박아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진한 화장, 짙은 붉은 립스틱,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거의 가리는 커다란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몸에 딱 붙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보이지 않았고 데이트하는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고 그들 사이에 공유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제 손은 휴대폰을 꽉 쥐고 떨렸습니다. 아영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가족 모임에서 그녀와 준호는 항상 거리를 두었고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모두 완벽한 연기, 저를 위한 공연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 씨가 더 많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한 장에서는 그들이 촛불과 꽃으로 장식된 테이블이 있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영은 그에게 몸을 기울여 미소 짓고 있었고, 준호는 이상하게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에게 건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았고, 제 가슴 속에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그가 저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제가 긴 머리와 빛나는 미소를 가진 강릉의 소녀였을 때 그는 저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았고 진정한 감탄의 시선, 제가 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민호 씨로부터 비디오가 도착했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밀이 안전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노력으로 이어폰을 끼고 재생을 눌렀습니다. 제 손은 너무 떨려서 거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비디오에서 아영은 준호의 귀에 가까이 몸을 숙여 속삭였고 그는 저에게는 낯선 소리로 크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들렸고 그녀의 눈은 레스토랑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섰고 준호는 언제나 신사답게 그녀가 숙녀인 것처럼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고 그는 그녀의 연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디오를 계속해서 재생했고 스스로를 고문했습니다. 재생할 때마다 칼이 제 심장을 더 깊이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영은 준호의 뺨에 짧고 빠른 입맞춤을 했고 그것은 마치 그녀가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 키스였지만 제게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을 태워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진과 모든 비디오를 USB에 저장했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심지어 레스토랑 이름까지도 말입니다. 제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와 아영이 그렇게 비열하고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제 눈앞에 있었고 부인할 수 없었고 증거의 산이었습니다. 저는 빵 굽는 트레이와 달콤한 냄새 속에서 빵집에 머물렀지만 제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준호가 밀가루 포대를 들어 올리는 것을 도와주었던 우리가 그 작은 부엌에서 함께 웃고 우리의 꿈이 하늘만큼 컸던 사업 초기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멀고 먼 기억. 제가 너무 오랫동안 살았던 아름다운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빵집의 작은 부엌에 있었고 시내의 큰 호텔 주문 목록을 들고 있었습니다. 효모와 바닐라 냄새는 항상 저에게 평화를 주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공허했고 속이 빈 위안이었습니다. 제가 막 배송 영수증에 서명했을 때 앞치마 주머니에 있는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손을 닦았고 탐정에게서 온 문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김 사모님, 추가 증거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메시지를 열었을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일련의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준호가 그가 자주 입는 회색 셔츠를 입고 중앙광장 근처의 법률 사무소를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베이지색 정장과 머리를 높이 묶고 얼굴을 거의 가리는 커다란 검은 선글라스를 쓴 아영이 있었습니다. 익명성을 위한 한심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보이지 않고 커플처럼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걸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그들의 금지된 연결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그들은 빛나는 유리문과 금색 명판이 있는 4성급 호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부정할 어떤 표시라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확대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고 너무 편안해 보였으며 제가 속하지 않은 세상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호 씨로부터 짧은 비디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재생을 눌렀고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터질 것 같았고 갈비뼈에 부딪히는 광란의 드럼 소리였습니다. 장면은 멀리서 찍혔지만 준호와 아영이 호텔 3층 발코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그의 팔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으며 그녀의 긴 머리는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칼이 찌르는 것처럼 저는 그들이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고 빠른 키스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의 키스였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을 태워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비디오를 프레임별로 다시 재생했고 스스로를 고문했습니다. 재생할 때마다 제 영혼을 더 깊이 파고들었고 고통스러운 지옥으로의 느린 하강이었습니다. 방의 커튼이 약간 열렸고 아영이 뛰어나와 준호를 껴안았고 그녀의 얼굴은 마치 사랑에 빠진 어린 소녀처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쓰러졌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민호 씨는 그들은 또한 오후에 방을 예약했어요. 밤새 머무를 것 같아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었고 목이 막혔습니다. 마치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준호는 저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주리, 오늘 밤은 집에 안 올 거야. 외지에서 온 잠재적 파트너를 만나야 해. 당신은 좀 쉬어. 그 어조는 달콤하고 배려심이 있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만들어진 거짓말이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잠재적 파트너라고요. 그는 외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여기 우리 며느리와 함께 4성급 호텔에 있었습니다. 저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열고 모든 사진과 모든 비디오를 조심스럽게 저장했습니다. 저장할 때마다 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이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비디오 속에서 준호의 아영을 향한 눈빛은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그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방식은 30여 년 전 그가 저에게 했던 방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렸고 저는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강릉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속삭였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본 것은 오직 노골적인 거짓말과 배신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족 모임을 기억했습니다. 모두가 식탁 주위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의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아영은 항상 준호로부터 멀리 앉아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심지어 그를 혐오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농담하곤 했습니다. 엄마, 아영이는 아빠를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녀는 아빠를 전염병처럼 피해요. 저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단순히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단지 가족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모두 하나의 연극, 신중하게 연출된 기만의 춤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도연 앞에서, 심지어 동네 전체 앞에서 너무나 잘 연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바보, 눈먼 아내, 제 눈앞에서 2명의 배신자에게 배신당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호텔 발코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그들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조용한 사냥꾼처럼 완벽한 순간을 포착했고
제 현실의 스냅샷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답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침착하세요. 그날 밤 저는 한때 저와 준호의 집이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곳은 낯설고 유령과 거짓말이 있는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옷장 서랍을 열고 두꺼운 봉투를 꺼냈고 제 손은 냉혹한 결단력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인쇄했습니다. 준호와 아영이 법률 사무소를 나서는 사진,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발코니에서의 사진, 그리고 비디오의 모든 프레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봉투를 봉인하고 낡은 가족 사진 아래 서랍 바닥에 숨겼습니다. 저는 우리 넷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준호, 아영, 도현. 그리고 몇 년 전 도현의 생일 파티에서 저였습니다. 아영은 웃고 있었고 도현을 꼭 껴안고 있었으며 준호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제 옆에 서서 매우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갈기갈기 찢는 것. 제 삶에서 그들의 웃는 얼굴의 이미지를 지워버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직전에 저는 앞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파트너가 너무 까다로웠어. 주리. 그는 쉰 목소리로 불평했고 그의 눈은 밤샘이라도 한 것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야 했어. 너무 피곤해. 저는 손에 물 한 잔을 들고 부엌에 서서 그가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느끼면서 연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좀 쉬어요. 저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습된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일하러 가야 하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침실로 힘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그는 평화롭게 코를 골았습니다. 마치 저를 속인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 며느리와 함께 호텔에 간 적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준호가 잠든 것을 확신했을 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탐정 민호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거의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사모님, 제가 호텔 주차장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특별한 장비를 사용했어요. 그들은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립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 씨, 파일을 보내주세요. 몇 분 후 제 문자 메시지에 오디오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테이블에 앉아 재생을 눌렀습니다. 제가 처음 들은 것은 아영의 목소리였는데 차갑고 야심만만했고 낯선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그 가짜 계약서 좀 서둘러요. 저는 그 빵집 체인 전체를 원해요. 그 늙은 암캐를 집에서 내쫓고 싶어요. 저는 가슴에 주먹을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낮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걱정하지 마. 주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나한테 맡겨. 그녀는 나를 너무 믿어. 칼이 제 심장을 비트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만든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빵집 체인 말입니다. 제 모든 땀, 눈물, 밤샘의 결과였습니다. 빵을 굽고 또 굽고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를 가로질러 배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부엌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운터에서 일하거나 호텔과 계약을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아영은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룬 이 집에서 저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거의 무너질 뻔했지만 제가
다른 증거들을 보관하고 있는 USB에 오디오를 복사할 만큼 충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폭풍우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조심스럽게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빵집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민호 씨가 망원 렌즈로 찍은 새로운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들에는 준호와 아영이 그의 차 안에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 두꺼운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영은 빨간 펜을 들고 문서에 집중적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고 마치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호 씨는 무언가를 엿들었어요. 그들은 공증 사무실의 관계자를 이용해 양도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 같아요.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글씨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서류 위에 있는 글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평범한 업무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읽어온 모든 것을 훔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말입니다. 저는 달콤한 빵 냄새 속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디오 파일을 다시 열고 이어폰을 끼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문장, 모든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 빌어먹을 늙은 암캐. 그것이 아영이 저를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막 가족에 합류했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밥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제가 그녀를 딸처럼 안아주었을 때를 말입니다. 저는 그녀가 가족의 일부이고 그녀가 도연과 함께 미래를 건설할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제가 강릉의 소녀였을 때부터 사랑했고 끝까지 제 곁에 있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농담거리, 너무 오랫동안 사랑과 가족을 믿었던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항상 손주들을 위해 빵을 사가는 단골 손님인 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주립스, 빵집이 요즘 너무 잘 돼. 체인점을 확장하고 있잖아.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는 폐허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강인한 여성으로 볼까요? 아니면 남편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바보로 볼까요? 저는 최 여사에게 빵을 포장해주고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하는 분노가 오븐의 불처럼 제 안에서 타올랐고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에서 저는 부엌의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에서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 불빛은 그의 얼굴에 이상하게 뒤틀린 빛을 드리웠습니다. 그는 먹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상이 그의 앞에서 끝나지 않을 것처럼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리, 이번 주에 중요한 사업 서류 몇 가지에 서명해야 해. 당신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 복잡해. 저는 빵 조각을 집어 뜯는 척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영의 목소리가 녹음된 내용만 들렸습니다. 아빠, 그 가짜 계약서 좀 서둘러서 사인해요. 저는 그가 저를 떠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더러운 계획에 끌어들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논쟁하기에는 너무 지친 아내의 겉모습으로 건조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나중에 볼게요. 지금은 피곤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제가 만든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포식자였습니다. 준호는 와인을 몇 잔 더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는 그날 만난 까다로운 고객에 대해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듣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내가 그렇게 멍청한 줄 알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식탁을 치웠고 제 모든 움직임은 느리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크게 코를 골았고 차 키를 침대 옆 탁자 위에 두었고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반짝였는데 제 복수를 향한 유혹적인 부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응시했고 제 심장은 가슴 속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이 제 기회였고 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침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고통과 결단력, 과거와 알 수 없는 새로운 미래 사이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열쇠를 잡고 꽉 쥐었고 곧바로 차고로 갔습니다. 밤은 고요했고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전부는 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뿐이었고 제 침묵하는 분노를 위한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빛이 준호의 낡은 SUV를 비췄고 그의 배신에 대한 조용한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가솔린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상하게 달콤한 향수 냄새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두 좌석 사이의 보관함을 열었고 그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뚜껑이 헐겁고 가장자리에 마른 잔여물이 있는 윤활제 튜브로 그들의 불성실에 대한 기념비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들고 더러운 비밀을 쥐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것을 다시 사용했고 마치 준호와 아영이 여전히 그들의 비밀 게임, 그들의 뒤틀린 작은 춤을 추고 있다는 확인 같았습니다. 저는 윤활제 튜브를 부엌으로 가져와 카운터 위에 놓고 레몬빈으로 손을 씻었습니다. 저는 방금 만진 배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듯이 아주 세게 문질렀습니다. 신선한 냄새는 제 분노를 진정시키지 못했지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구 서랍을 열고 투명한 산업용 초강력 접착제 튜브를 꺼냈습니다. 제가 빵집의 의자를 고치는 데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그것은 제 직업의 도구였고 이제 저의 복수 무기였습니다. 저는 윤활제 튜브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한 방울씩 접착제를 채워 완전히 가득 찰 때까지 채웠습니다. 저는 노즐을 닦고 섞이도록 살짝 흔들었고 약간 테스트했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흘러나왔고 원래 윤활제와 똑같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도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제 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접착제 튜브를 보관함에 다시 넣고 바닥 매트와 좌석을 원래대로 조심스럽게 정리했고 마치 아무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차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트렁크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구겨진 가방들, 빈 물병, 그리고 구석에 사용하지 않은 콘돔 하나만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잠시 멈췄지만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증가하는 증거 모음에 추가했습니다. 각 이미지는 또 다른 조각. 제가 준호와 아영이 그들의 거짓말에서 벗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와 저는 열쇠를 준호의 알람 시계 옆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저는 낡은 책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읽는 척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페이지에 비쳤지만 저는 단 한 단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제 아들 도연을 생각했습니다. 아영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아들. 진실을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빵집 체인을 생각했습니다. 40년의 일과 밤샘, 제 꿈을 지키기 위해 준호와 했던 모든 싸움들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가 저를 지지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가 단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시간 후, 준호가 깨어나 물을 찾으러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왔습니다. 그는 카운터 위에 열쇠를 보았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잤어, 주리. 그는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좀 읽고 있었어. 물 마시고 다시 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마신 후 침실로 돌아갔고 즉시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그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끝까지 제 곁에 있겠다고 맹세했던 이 남자가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이미 방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저는 깨어났습니다. 해는 아직 뜨지 않았고 희미한 햇빛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전부는 침실에서 들려오는 준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들고 부엌에 서서 이미 스토브 위에 놓여있는 기름팬을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간단한 연기 함정이었지만 진실을 폭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스토브의 점화 장치에 얇은 실을 묶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창문을 통해 잡아당겨 캐비닛에서 찾은 낡은 커피캔과 같은 무거운 물체에 묶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멀리서 그것을 잡아당기는 것뿐이었고 불꽃이 기름을 태워 두꺼운 검은 연기를 생성하여 이웃에게 경보를 울리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저는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부엌 옆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한번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연기가 빠르게 피어올랐고 경고처럼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즉시 껐고 모든 것을 다시 확인했으며 준호가 의심할 만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는 코트를 입고 큰 핸드백을 들고 제 여행을 떠나는 척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는 침실로 들어가 준호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지금 버스 터미널로 가야 해.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러 가. 오늘 밤 늦게 돌아올 거야. 그는 눈을 떴고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주리. 조심해서 가.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고. 그러고 나서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한때 제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함정을 전혀 모른 채 누워있는 그를 뒤로하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확고한 발걸음으로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가는 대신 저는 길 건너 최 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저의 이웃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제 핸드백을 보고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리,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 해? 그녀는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여사님, 몇 시간 동안 여기에 머물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집을 지켜봐야 해요.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따라주었고 창가에 의자를 주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제 집 입구를 볼 수 있었고 준호와 아영이 들어올 곳,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곳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택시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영은 옅은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워하는 듯이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내렸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서둘러 주위를 둘러보더니 재빨리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꽉 쥐었고 제 심장은 가슴속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때가 되었다. 저는 중얼거렸고
제가 침실에 남겨둔 숨겨진 녹음기와 연결된 휴대폰의 앱을 켰습니다. 제 이어폰으로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영의 웃음소리,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쿵쾅거리는 발소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준호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좋아, 이제 호텔에 숨을 필요 없어. 아영이 웃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추는군요. 그 늙은 암캐는 사라졌죠. 그렇죠. 저는 이토록 경멸적인 태도로 그녀가 저를 늙은 암캐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며 분노를 억누르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침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다른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주리, 조금만 더. 몇 분 후 갑자기 아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붙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거의 흐느끼는 듯 했습니다. 준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조용히 해. 잠깐만. 내가 볼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살짝 건드려 연기 함정을 원격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실이 세게 당겨졌습니다. 스토브에 불이 붙었습니다. 기름팬이 타올랐습니다. 검은 연기가 부엌 창문에서 두꺼운 소용돌이처럼 솟아올랐고 경고 신호처럼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최 여사가 입을 벌리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주리, 내 집에 불이 났어. 저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이웃들이 마당으로 달려나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린의 집에 불이야. 소방서에 전화해. 근처에 있던 밀러 씨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시 소방서에 전화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서서 커피잔을 꽉 쥐었고 제 눈은 제 집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이어폰에서는 아영의 목소리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준호, 제발 움직일 수가 없어. 준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노력하고 있잖아. 하지만 저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바꿔치기한 산업용 초강력 접착제가 효력을 발휘하여 그들을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발버둥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상상했고 제 일부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저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빵집, 제 가족, 심지어 제 명예까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연기는 계속해서 솟아올랐고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이웃들은 공황 상태에서 소리치며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주리는 어디 있어? 그녀는 일하러 갔어. 내가 듣기로는 그래.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최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살짝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폭발하려 하고 있었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죽음의 종소리처럼 거리를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빨간색 트럭이 속도를 높여 제 집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저는 제 아들 도현이 소방대장 제복을 입고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장비 준비해.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저는 그를 바라보았고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 항상 그의 가족과 부모를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장 잔인한 진실에 직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가 안아주며 미안해, 도현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는 연기는 계속해서 두꺼워졌고 도연과 그의 팀은 심각한 화재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큰 망치를 들고 선두에 서서 앞문을 부쉈습니다.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공기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호스와 소화기를 들고 뒤따랐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나오는 소란을 들었습니다. 준호의 절망적인 외침이 아영의 흐느낌과 뒤섞였습니다. 뭔가 해봐. 준호 움직일 수가 없어. 준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저는 입술을 깨물었고 숨겨진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 도연의 목소리가 깨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게 뭐야? 그의 뒤에 있던 소방관 한 명이 놀라움에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다른 한 명은 불안한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도연은 즉시 조용히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그 외침이 단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숨기려는 제 아들의 마지막 노력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굴욕은 이제 도연뿐만 아니라 전체 소방대와 동네 전체에 폭로되었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달려나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대장님, 연기는 통제되었습니다. 그냥 작은 기름 화재였어요. 심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가 여전히 침실에 서서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어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이웃들이 문 앞에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손가락질하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준호랑 며느리잖아. 한 여성이 놀라움에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최 여사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녹화하기 시작했고 카메라를 침대에 누워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로 몸부림치는 준호와 아영에게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연민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리, 너 이거 알고 있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도연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의 부츠가 나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어폰으로 저는 준호가 쉰 목소리로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두 내보내 문 닫아. 도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모여들었고 그들의 얼굴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의 속삭임은 수치심의 합창처럼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현장에서 잡혔어. 믿을 수 없어. 한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엾은 줄이 어떻게 이런 일이. 다른 사람이 한숨 쉬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잠시 망설인 후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준호와 아영 주위에 시트를 감아 그들의 달라붙은 몸을 가리려고 노력했고 그들을 들것에 실어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영의 끊어지는 흐느낌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발. 뭔가 해줘. 더 이상 못 참겠어. 준호는 약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게 하지 마. 하지만 동네 전체가 보았습니다. 혐오의 시선, 비웃음, 그리고 실망의 고개 적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얇은 시트에 쌓인 채 커져가는 속삭임 속에서 끌려 나갔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워. 시아버지와 며느리, 세상에 정말 더러워. 다른 사람이 한숨 쉬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날 때 군중은 입구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목소리들 사이에서 저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볼만했어. 밀러 씨가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저런 뻔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한 노부인이 고개를 젓고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가엾은 줄이. 저는 버스터미널에서 막 달려온 것처럼 놀란 척하며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뜰에 서서 손을 옆구리에 늘어뜨린 채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쳐다보는 것을 피했고 조용히 장비를 치웠습니다. 저는 도연이 침대 위에서 붙어있는 그의 아버지와 아내를 본 것에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가 안아주며 그가 그런 것을 보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참았고 조용히 병원으로 저와 동행한 최 여사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아내의 모습을 유지하며 3층 복도에 앉아 기다렸는데 막 집에 불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였습니다. 몇 시간 후 땀을 흘리는 의사가 나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사모님, 저희가 그들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손상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국소 연고만 바르면 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고 제 계획을 숨기기 위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그들을 보러 가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저에게 연고 튜브 2개를 주었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저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죄송해요.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녀가 등을 돌리자마자 저는 제가 준비한 두꺼운 매운 겨자 튜브로 약 튜브들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제 손은 수백 번 머릿속으로 연습한 것처럼 빠르고 자신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손에 겨자 튜브를 들고 걱정스러운 척하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 아영, 괜찮아요. 아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붉었고 저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창백했고 중얼거렸습니다. 주리, 나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그가 말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자 튜브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방을 나섰습니다. 몇 분 후 방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영은 얼굴을 감싸고 울부짖었습니다. 타요. 피부가 타요. 준호는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랬어? 복도 전체가 시끄러웠습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이 보러 달려 나왔습니다. 한 노부인이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들이야. 오늘 아침 인터넷 영상에 나온 커플. 시아버지와 며느리 정말 수치스러워.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그럴만도 하지. 의사가 방으로 달려들어 간호사들에게 그들의 피부를 닦아내고 중화제를 바르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아영의 굴욕은 공개적으로 멈출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최 여사가 그들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것을 녹화한 비디오는 이미 동네와 소셜미디어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고 마치 세상 전체가 그 2 배신자의 몰락을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군중이 흩어지자 도연이 손에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급차가 떠나자마자 그에게 전화해서 서랍에 숨겨둔 증거 봉투와 제가 이미 준비해둔 이혼 서류 2세트를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텅 빈 눈빛으로 저에게 서류철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고 서류를 꺼내 준호와 아영 앞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에 서명하고 나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당신들은 제 아들과 제 삶에서 사라지는 한 말입니다. 아영은 울면서 주저앉았고 도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나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부탁이야. 용서해줘. 하지만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돌처럼 단단했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주리, 내 말을 들어봐. 나는 원하지 않았어. 저는 제 손을 뒤로 뺐고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준호, 당신이 이 길을 택했어요. 그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주리, 제발. 하지만 간호사가 들어와 경고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도연이 벽에 기대어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걸어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그는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는 끊어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 아빠여야 했을까요? 왜 그녀여야 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꼭 껴안았고 제 고통과 그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준호와 아영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예, 결혼, 심지어 그들의 더러운 계획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도연과 저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스캔들 이후 몇 주 동안 제 빵집은 그 어느 때보다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문 위의 작은 종소리는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손님들은 미소와 칭찬으로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주리, 당신은 정말 강해요. 최 여사가 갓 구운 풀랑 한 봉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온 동네가 그 모든 더러움 속에서 당신이 가족 사업을 지킨 방식에 대해 당신을 자랑스러워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강한 여성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 힘이 제 산산조각난 심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땀과 눈물로 일했던 오븐을 볼 때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실패한 준호와 아영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제 빵집과 도연과 새로운 삶과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도연은 그날 이후 곧바로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 왔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에 밝고 항상 웃는 도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깊었고 마치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당분간 여기에 머물고 싶어요. 그는 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온 첫날 밤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도울게요. 빵집 운영을 돕고 고객들과 이야기하고 뭐든지요.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제가 키운 태양의 따뜻함을 느꼈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도연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빵집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븐을 준비하고 쟁반을 정리했고 도연은 영수증을 검토하고 호텔과 레스토랑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롯데호텔이 다음 주에 빵 주문량을 늘리고 싶대요. 그는 계산대에서 저를 불렀고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평소의 밝음은 없었습니다. 좋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문을 확인해 엄마가 반죽을 더 준비할게. 이 단순한 순간들은 제가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준호의 가짜 눈빛도 아영의 달콤하고 계산적인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연과 제가 우리가 가진 것을 돌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이제 우리 둘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부엌에서 마주 앉아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콩과 닭고기가 섞인 밥, 때로는 커피와 빵뿐이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풀랑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어느 날 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물었고 스캔들 이후 제가 본 첫 미소였습니다. 물론이지. 저는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카라멜 젓는 것을 도와줘야 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는데 40년 동안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센터의 요리 클럽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레시피를 공유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주리, 당신이 만든 플랑이 동네에서 최고예요. 제가 쟁반을 가져갔을 때 한 여성이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강릉에서 배운 작은 비법이에요. 저는 또한 주말에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서 비추는 빛을 받으며 조용히 앉아 기도했습니다. 준호나 아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현과 저 자신을 위해 우리가 계속 나아갈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때때로 저는 최 여사와 함께 마을 광장을 걸었고 그녀가 이웃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줄이 알다시피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준호와 아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당신이 승자라고 말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이겼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대가는 가족 전체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도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덜 침묵했고 그의 소방관 일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불을 껐어요. 그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때 어느 날 밤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엄마.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조심해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에게 남은 전부야. 도연은 저를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저는 엄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들은 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여전히 제 곁을 지켜줄 아들이 있다는 믿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빵집이 손님들로 가득 찼을 때 저는 계산대에 앉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문 위의 종소리는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달콤한 빵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저는 플랑과 페이스트리 쟁반을 바라보며 전체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빵집을 제 손으로 지었습니다. 강릉의 소녀에서부터 인내하는 법을 아는 여성으로 말입니다. 준호와 아영은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는 제 빵집을 지켰습니다. 저는 도연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저 자신을 지켰습니다.